쌍둥이 자매는 조선시대의 한 불상을 처음 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은 색. 그 정교함과 철학 앞에서 유럽의 기술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직감했죠. 한국의 복원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들은 왜 그토록 확신하게 된 걸까요? 바르셀로나의 늦은 오후 햇살이 성당 복원실의 먼지 입자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각칼을 든 손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리나와 함께 중세 성당에 손상된 조각상들을 복원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쌍둥이 자매인 저희는 어릴 때부터 돌과 나무를 다루는 일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고 지금은 바르셀로나에서 손꼽히는 문화재 복원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팀장 라몬이 들고 온 새로운 프로젝트는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본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박물관에서 의뢰받은 조선시대 불상 유물이었죠. 목재와 석재가 절묘하게 결합된 구조물이었는데 첫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라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라몬은 유물을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문화재라는 말에 그는 즉석에서 결론을 내렸죠. 한국 사람들은 그저 복제품만 잘 만들 뿐이고 진짜 문화재는 중국에서 나온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동양 전체에 대한 무지한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몬은 분명히 실력 있는 복원 전문가였지만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더 실망스러운 건 아버지의 친구 루이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는데 저희가 한국 유물을 복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전쟁 때 가봤던 한국은 그저 폐허뿐이었고 문화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의 기억 속 한국은 1950년대의 전쟁터였고 그 이후로 70년이 넘게 흘렀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실제로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느낀 건 전혀 달랐습니다. 불상의 좌대 부분에는 한자와 함께 낯선 문자가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것이 훈민정음이었습니다. 두 문자 체계가 조화롭게 병기된 모습에서 저는 묘한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히 중국 문화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추구했다는 증거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불상의 내부 구조였습니다. 유럽에서 흔히 사용하는 접착제나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목재와 석재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어요. 끼움 방식으로 설계된 고정 구조는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재료 자체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할지까지 예측한 설계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리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색과 도장 전문가인 리나는 불상 표면의 안료 성분을 분석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일반적인 광물 안료와는 다른 복합적인 성분 구조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료들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선명한 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한국에는 문화가 없고 기술력도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이 정교한 유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토록 황폐했다는 나라의 장인들이 어떻게 이런 섬세하고 지혜로운 손길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의문은 의문을 낳았고 저희의 호기심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라몬과 루이스의 편견 어린 시선이 오히려 저희의 탐구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진실은 직접 확인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리나와 함께 한국의 문화재 복원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복원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독일에서 온 동료 연구원이 최근 발표된 논문 자료들을 가져왔는데 그중에 한국문화재청의 복원 사례를 다룬 연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저희였지만 논문을 읽어갈수록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오칠에 관한 내용은 저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지금까지 저희는 오칠을 단순한 코팅제 정도로만 여겨왔거든요.
하지만 논문에 따르면 오칠은 항균, 방충, 방습 기능까지 수행하는 복합적인 보호막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목재 내부의 수분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유지시켜준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유럽의 합성 보존제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논문에 첨부된 오칠 시연 영상을 보면서 저는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장인이 오칠을 바르는 모습은 저희가 알고 있던 도장 작업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장인은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오칠을 바르지 않는다고 입힌다고 하더군요. 그 한마디에서 철학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유럽에서는 재료를 덮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한국에서는 재료에게 숨을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문화재를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이 다른 거였어요. 리나는 오칠의 성분 분석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죽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수액의 쌀가루, 황토, 조개분말 등을 혼합하는 전통 기법은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공정이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이런 천연 혼합물이 합성 보존제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에서 실시한 비교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 오칠은 항균 효과와 방충 효과에서 유럽의 합성 수지보다 2배 이상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변색이나 황변 현상 없이 원래 상태를 유지했어요. 이런 결과는 유럽 보존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의 오칠 기술이 단순히 개별 재료의 성능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칠은 목재, 종이, 가죽 등 다양한 소재와 결합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살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마치 소재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끌어내는 거였죠.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재 복원의 핵심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존 재료가 가진 생명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장인들의 작업 과정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장인은 오칠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발랐는데 매번 다른 농도와 다른 방향으로 작업했어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충분한 건조 시간을 두면서 재료가 자연스럽게 안정화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방식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현대적 접근법과는 정반대였지만 결과물의 완성도와 지속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어요. 저는 리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복원 기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 같다고요. 한국에는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깊이와 철학을 가진 복원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발전하고 있는 살아있는 기술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늦게까지 한국의 복원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논문과 영상 자료들을 통해 접한 한국의 기술은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책상 위의 자료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한국행을 결정한 후 팀 내부의 분위기는 예상외로 차가웠습니다. 라몬은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했고 다른 동료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누군가는 한류 문화는 잘 알아도 복원 기술은 모를 거라며 비아냥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시간과 비용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리나가 박물관 내 중세 성당 천장의 색상 성분을 정밀 분석한 결과를 가져온 거였어요.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성당 천장에 사용된 광물 안료가 한국 단청에서 사용하는 석간주와 동일한 계열이었거든요. 석간주는 한국 전통 안료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재료였습니다. 단순히 색을 내는 것을 넘어서 자외선 저항성, 색 보존력, 방충 기능까지 갖춘 복합 안료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안료가 1000년 이상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고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변형 없이 유지되고 있는 복원 시스템이었죠. 리나는 분석 결과를 들고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유럽의 중세 성당 건축가들이 한국의 단청 기술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원리에 도달했다는 게 흥미롭다고요. 하지만 한국의 단청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단청은 단순히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재를 보호하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동시에 시각적인 아름다움까지 추구하는 종합예술이었습니다. 각각의 색상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색상들 간의 배치와 조합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리나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동양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유럽 중심의 복원 기술만 익혀왔지. 동양의 깊이 있는 전통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였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 빈 공간을 채워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저희의 계획을 듣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전쟁 경험에 근거해서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의 기억이 70년 전에 멈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한국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라몬 역시 마지막까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복원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유럽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정보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동서양 간의 기술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거죠. 실제로 최근 들어서야 한국의 복원 기술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디지털 복원 기술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고 유럽의 여러 박물관에서도 한국의 전통 복원 재료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지는 이탈리아의 국립문서보존복원연구소에서 공식 인증을 받기도 했어요. 저희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팀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박힌 편견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가서 배우고 돌아와서 결과로 증명하기로 한 거죠. 출발 전날 밤, 저는 리나와 함께 앞으로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더 컸어요. 지금까지 책과 논문으로만 접했던 한국의 복원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리나는 특히 단청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색채 전문가로서 한국의 전통 안료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지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저 역시 목조 복원 기술과 접착제 없는 조립 방법에 대해 깊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르셀로나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저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아직은 모르지만 한국에서 만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희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곳곳에 전시된 한국의 전통 공예품들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이건 저희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문화재연구소였습니다. 정수 팀장과의 첫 만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맞이했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복원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그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전문가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첫날 오후에 참관한 목조구조 시연은 저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정수 팀장이 설명해 주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라 나무에게 숨을 돌려주는 구조를 사용한다는 거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기술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연장에서 보여준 전통적인 끼움 방식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못 하나 접착제 한 방울 사용하지 않고도 복잡한 목조 구조물이 완벽하게 조립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수백 년 심지어 1000년 이상을 버텨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정수 팀장은 저희에게 석가탑 복원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1370년 전에 만들어진 탑을 완전히 해체했다가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암과 각종 유물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정확히 배치하는 장면들은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리나는 영상을 보면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복원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표현이 절로 나올 정도였거든요. 유럽에서는 손상된 부분을 현대적인 재료로 보강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원래의 재료와 기법을 그대로 되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복원 과정에서의 정밀함이었습니다. 석가탑 복원에서는 0.5mm 오차 이내로 모든 부재를 원래 위치에 배치했다고 하더군요. 이는 유럽의 최신 측정 도구 기준보다도 더 정밀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정밀함이 단순히 기계적인 정확성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는 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수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 복원 기술은 구조물의 물리적인 복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적, 문화적 가치까지도 함께 복원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옛날 모습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장인 정신과 기술 철학까지도 되살리는 거였죠. 석가탑 복원 프로젝트는 유네스코에서도 극찬했다고 합니다.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범 사례라고 평가받았어요. 3차원 스캐닝과 디지털 모델링을 활용해서 정밀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동시에 전통적인 장인 기법으로 실제 복원 작업을 수행한 거였습니다. 저는 정수 팀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복원 방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까지 전승될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한국의 복원 기술은 단절된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인들의 기술과 정신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리나와 함께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원의 개념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됐어요. 유럽에서는 주로 손상을 막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한국에서는 원래의 생명력을 되찾아주는 데 중점을 둔다는 차이점이 명확했습니다. 리나는 특히 목조 건축물의 접합 기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각각의 나무 부재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전체 구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 같았다는 거였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며칠 더 한국에 머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예정이었지만 벌써부터 이번 여행이 저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의 복원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자 문화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정수 팀장이 직접 단청 복원 작업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궁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희는 또 다른 충격에 빠졌어요. 건물들의 화려한 색채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보존 기법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리나는 단청 작업을 하는 장인 옆에서 한참 동안 작업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장인이 붓을 다루는 모습은 저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도장 작업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리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물감을 얻는 게 아니라 색을 깎아서 만드는 조각 작업이라고요. 한국의 단청은 여러 층의 안료를 차례로 쌓아가면서 입체적인 색감을 만들어내는 기법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서로 다른 광물 안료를 사용했고, 그 안료들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밑층은 방충과 방습 기능을, 중간층은 색의 깊이를, 위층은 자외선 차단과 광택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석간주라는 안료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어요. 석간주는 단순히 붉은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목재를 보호하는 천연 보존제 역할도 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이 안료는 벌레나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면서 동시에 목재의 수분 조절에도 도움을 줬어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은 현대의 화학 보존제로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장인들의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하나의 기둥에 단청을 입히는데도 며칠이 걸렸어요. 각 색깔마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이런 방식은 현대적인 효율성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결과물의 완성도와 지속성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오후에는 한지 복원 작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불경을 복원하는 현장이었는데 저는 처음 한지를 만져보면서 놀랐어요. 일반적인 종이와는 완전히 다른 질감과 탄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담당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한지는 바티칸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복원 재료라고 했습니다. 정수 팀장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국립문서보존복원연구소에서 한지를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승인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아시시 성 프란체스코 성인의 기도문이나 교황의 지구본 복원에도 한국산 한지가 사용됐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바티칸 같은 보수적인 기관에서 동양의 전통 재료를 공식 인증했다는 건 그만큼 한지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증거였습니다. 한지의 가장 큰 특징은 섬유의 길이와 방향이었습니다. 땅나무 섬유는 일반 펄프보다 훨씬 길고 강했어요. 그래서 종이가 찢어지거나 구겨져도 원래 상태로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산성화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 변색이나 부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복원 작업장에서 만난 한 연구원은 한지와 유럽 종이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럽의 와시보다 섬유가 길고 결방향이 적어서 다방향 작업에 유리하다는 거였어요. 특히 접착력 없이도 다른 재질과 자연스럽게 접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복원 작업에서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한지로 복원된 고려시대 불경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1000년 가까이 된 종이인데도 여전히 부드럽고 유연했어요. 이런 보존 상태는 유럽의 양피지로도 구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복원 과정에서 원본의 질감과 색감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리나는 한지의 흡수성과 발색 특성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지는 안료를 적절히 흡수하면서도 번지지 않게 잡아주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밀한 문양이나 글씨를 복원할 때 매우 유용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아서 장기 보존에도 적합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한국의 전통 복원 기술이 단순히 옛것을 보존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대의 과학기술과 결합해서 더욱 발전하고 있는 살아있는 기술이었어요. 특히 바티칸 같은 서구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리나는 단청 기법을 배워서 바르셀로나의 성당 복원에도 적용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 역시 한지의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복원 방법을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유럽의 기술과 결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복원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저희는 불화복원 전문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시대 사찰의 벽화 조각들을 복원하는 현장이었는데 여기서 저희는 한국 복원 기술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됐어요. 단순히 물리적인 복원을 넘어서 문화재에 담긴 기억과 정신까지도 함께 복원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복원실에 들어서자마자 저희의 시선을 끈 것은 한 연구원이 현미경을 통해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던 불화 조각이었어요. 화폭의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작자의 서명과 함께 당시 복원자가 남긴 글귀가 발견된 거였어요. 그 글귀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복원자는 자신의 세 번째 붓질에 어머니의 기도를 담았다고 적어놨거든요. 이건 단순한 작업 기록이 아니라 복원자의 마음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증언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복원의 기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억과 감정까지도 함께 붙잡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담당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한국 복원 문화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작업자의 감정과 윤리적 태도까지도 함께 기록으로 남기는 전통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를 통해 후대의 복원자들이 선배들의 마음가짐을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불화 복원 작업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장인들의 접근 방식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단순히 메워서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 탄생했던 당시의 정신적 배경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불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표정, 손짓, 옷깃의 흐름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복원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색채 복원 과정이었어요. 리나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였는데
한국의 불화 색채 복원은 단순히 퇴색된 색을 다시 칠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원래 사용된 안료의 성분을 정밀 분석하고 그 안료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지역적 특성까지도 고려해서 복원했어요. 복원팀은 각 색깔마다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와 제작자의 의도를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옷의 붉은색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의미에 걸맞은 색감으로 복원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유럽의 기술적 복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불화 제작자들은 그림을 그릴 때 자신만의 비밀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정 안료를 섞는 비율이나 붓질의 방향, 심지어 작업하는 시간대까지도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였죠. 복원자들은 이런 숨겨진 기법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원래의 제작 방식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복원하는 게 아니라 제작자의 마음과 기법까지도 함께 되살리는 거였어요. 이런 방식으로 복원된 불화는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원작의 정신을 계승한 새로운 작품이 됐습니다. 저는 복원실에서 만난 한원로 연구원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불화 복원에 전념해온 분이었는데 복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들려주었어요. 복원은 단순히 옛것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진정한 복원은 물리적인 복원과 정신적인 복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겉모습만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해서 복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재가 만들어졌던 시대의 정신과 가치까지도 현재에 되살려야 진정한 복원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리나는 불화의 금박 복원 기법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전통 금박 기법은 단순히 금을 붙이는 게 아니라 금의 반짝임을 통해 신성함을 표현하는 예술적 기법이었습니다. 금박의 두께와 붙이는 방향, 심지어 금박을 붙일 때의 손의 움직임까지도 모두 의미가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희는 오늘 경험한 것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복원 기술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하나의 인문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복원자들은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역사학자이고 철학자였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야말로 한국 복원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이었어요. 넷째 날 아침, 저희는 경복궁 내부의 첨단 복원 시스템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현장이었는데 리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차원 스캔으로 모든 부재를 정밀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지를 사용해서 실제 복원을 진행한다는 시스템이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정수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디지털 복원 기법은 세계적으로도 최첨단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후에 왕성 복원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기술이 활용됐는데 이 프로젝트가 유네스코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단순히 자국의 문화재만 복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재 복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3차원 스캐닝 장비를 직접 보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목조 건물의 모든 세부 사항을 0.1mm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데이터를 전통적인 복원 기법과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디지털로 설계된 도면을 바탕으로 전통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복원을 진행하는 모습은 정말 독특했어요. 최첨단 기술과 천년 전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리나는 이런 방식에 대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붕괴를 막는 데 중점을 두지만 한국에서는 시간을 되돌리는 작업을 한다고요. 오후에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복원 교육 시스템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조선시대 궁궐 내부로 들어가는 경험은 정말 신기했어요. 복원된 공간을 3차원으로 체험하면서 당시의 생활상과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 문화재 교육과 홍보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담당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복원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경험과 직감에 의존했던 부분들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장인 기법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됐다고 하더군요. 디지털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실제 복원 작업은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한국 복원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후에 왕성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어요. 베트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복원 기술과 철학을 동남아시아에 전파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3차원 스캔과 VR, 그리고 한지를 결합한 복합 복원 방식이 유네스코의 극찬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프로젝트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의 복원팀이 베트남에서 작업할 때 현지 장인들과 함께 협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의 전통 기법도 함께 연구하고 접목시켰다는 거였죠. 이런 상호 존중의 태도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복원 철학이 단순히 기술 이전을 넘어서 문화 철학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최선의 복원 방법을 찾아가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리나는 디지털 색채 분석 시스템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퇴색된 안료의 원래 색상을 디지털로 복원하고 그것을 전통 안료로 재현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추측이나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색채 복원이 가능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한국의 복원 기술이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전통 기법의 조화,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 모든 면에서 앞선 사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은 앞으로 세계 문화재 복원 분야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바르셀로나로 돌아온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저희의 복원에 대한 철학 자체를 바꿔놓았거든요. 이제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도 복원에 접근하는 방식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팀 복귀 첫날부터 저희는 바르셀로나 시청 복원부서에 한국 복원 기술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저희가 가져온 구체적인 자료와 사진들을 보면서 분위기가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바티칸에서 한지를 공식 인증했다는 사실과 유네스코가 한국의 디지털 복원 기술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라몬 팀장도 처음에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저희가 보여준 석가탑 복원 사례와 3차원 스캔 기술의 정밀함을 보고는 태도를 바꿨어요. 특히 접착제 없이 구조물을 조립하는 전통 기법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현대적 복원 기법과 결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인정했거든요. 저희는 곧바로 한국-스페인 공동 복원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고딕 지구에 있는 중세 성당들을 한국의 전통 기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해서 복원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시청 측에서도 이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를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출발 전에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한국의 복원 기술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리나가 가져온 단청 안료 샘플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천연 재료만으로 이런 뛰어난 성능과 아름다운 색감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던 거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루이스의 변화였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한국은 폐허에서 다시 태어난 나라였다고 인정하더군요. 70년 전의 기억에 갇혀있던 그가 현재의 한국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배운 기법들을 바르셀로나의 복원 작업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칠과 한지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의 문화재청과 직접 연결해서 소량의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정수 팀장께서 지속적으로 기술 자문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몇 달 후 저희의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가 완성됐습니다. 14세기에 건립된 작은 성당의 목조 구조물을 한국식 끼움 기법과 오칠을 사용해서 복원한 프로젝트였어요.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존의 접착제와 화학 보존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복원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바르셀로나 복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복원팀들도 한국의 기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실제로 몇몇 팀에서는 저희에게 기술 전수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저희는 기꺼이 배운 것들을 나누면서 한국식 복원 철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리나는 단청 기법을 응용한 새로운 색채 복원 방법을 개발했어요. 유럽의 중세 벽화 복원에 한국의 광물 안료 기법을 적용한 건데 기존 방법보다 훨씬 생생하고 오래 지속되는 색채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법은 곧 유럽 전역의 복원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저희는 정식으로 한국-유럽 문화재 복원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복원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전통 기법을 배우고 반대로 한국의 전문가들이 유럽에 와서 현지 문화재 복원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양쪽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됐고 문화재 복원 분야의 국제적 협력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한국 여행은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문화재와 복원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깨우친 계기였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건 복원이 단순히 옛것을 보존하는 기술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라는 깊은 진리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복원을 정지된 상태의 보존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복원을 지속 가능한 재생이라고 여긴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런 철학적 차이가 실제 기술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경험했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한국의 복원 철학을 유럽에 전파하면서 진정한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편견을 넘어서 진심을 향해 걸어간 두 자매의 여정은 기술보다 깊은 철학이 문화재에 담겨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전통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